자, 유치권 잠깐 점검 한번 해볼게요. 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자, 첫째 뭐였죠? 물건을 점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거, 그 물건에 돈이 들어갔든지, 그 물건 때문에 손해가 생겼든지, 맞습니까? 이제 물건에 돈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내가 수수비 채권, 또는 비용 상환 증후권, 또 뭐 걔한테 물렸다, 남의 집 소가 우리 집 콩밭을 다 망가뜨렸다, 그 다음에 건물을 지었는데 공사비 못 받았다, 다 그 물건에 돈 들어갔든지, 그 물건 때문에 직접 받은 피해 맞죠, 그죠? 또 남의 물건 보관해 주는데 보관료 못 받았다, 이런 게 이제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거죠. 그런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권리금 반환 청구권, 이걸 가지고도 이 집에서 못 나간다, 이 건물에서 못 나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유치권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상대방에게만 행사하는 거예요. 제3자에게는 행사 못해요, 그거는. 그죠? 그 다음에 요건이, 채권이 반드시 목적물 점유 중에 또는 점유와 더불어 생겨났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점유를 나중에 취되고도 유치권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점유는 간접 점유이어도 돼요. 그죠? 그러나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한다, 이런 거는 인정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채권은 변제기 도래한 것이라 해야 됩니다. 또 불법 점유여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유치권의 성립을 사전에 배제시키는 당사자 간의 약정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수리비 못 내더라도 유치권 행사 안 하겠다, 그런 약정 괜찮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적물이 경매되면 그 경락인에게도 인도급할 수 있어요. 근데 경락인 보고 당신이 돈 안 갚으면 나는 이 물건을 못 내주겠다, 이거는 가능한데 당신이 돈을 갚아라 라고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패소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인도 거부지. 변제 청구는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자가 배당에 참가해가지고 경매 대가에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겠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 채권자 자격으로 똑같이 채권에게 비례해서 비율 배당 받겠다, 이거는 가능해요. 채권자니까.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은 원래 경매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 목적물 상에 선순위 권리자가, 예컨대 선순위 저당권자,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있어도 그래도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 받을 때까지는 유치권은 그냥 존속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에게 경매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매권은 있어요. 다만 이거 우선 면제 받기 위한 경매는 아닙니다. 아니고 단순한 환가를 위한 경매, 이렇게 말해요. 언제까지는 물건을 점유하고 쓸 수 없으니까 돈으로 바꿔놓기 위한 경매입니다. 이런 경매이지 우선 면제는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성관주의로 점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 목적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담보 제공 못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 그런데 주택임차인이 비용을 못 받아서 유치권 행사할 때 종전에 살아오던 그 방법 그대로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보존을 위한 사용입니다. 다만 보존을 위한 사용이어도 사용료는 내야 됩니다. 이거 뭐죠?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자, 그다음에 이제 저당권. 자, 저당권은 우리 현실에서 많이 쓰이는데 약간 실무적인 얘기 해볼게요. 자, A가 말이죠, B에게 돈을 8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8천만 원 빌려주는데, 근데 이자가 돈을 못 갚아요. 못 갚을 때 보통 채권자가 취하는 방법은, 만약에 이 사람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우선 가압류부터 합니다. 가압류. 자, 가압류는 이거는 웬만하면 신청하면 다 나와요. 채권했다는 거 소명해가지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 내려줍니다.
자, 가압류하고 해놓고 이제 B한테 돈 갚아라 라고 소송 들어가요. 그죠? 이거 이제 가압류 해놓고 그 다음에 소송 들어갈 때 이거 흔히 본안 소송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압류 해놓고 들어가면 요거는 보전 조치고. 가압류 왜 합니까? 가압류 해놓아야 혹시 이 사람이 제3자에게 팔아도 C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가압류 해놓았으니까 C에게 넘어가도 나중에 판결 받아가지고 그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을 보전하는 거죠, 그죠? 경매를 보전하는 거죠.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경매하려고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채권이 있으면 당연히 승소 판결 받겠죠, 그죠? 승소 판결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첨부해서 그 판결 가지고 경매 신청 들어가죠, 그죠? 자, 경매 신청 들어가면 저 B에게 말이죠. 채권자가 A 말고 또 다른 채권자들도 있다면 이런 채권자들도 이 경매 절차에 자기들도 배당받겠다고 들어와요. 배당 참가라 그래요. 자, 경매를 신청한 사람만 배당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다른 채권자들도 경매 절차에 배당 참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자 D한테 이제 경락이 되었다라고 쳐요. 이때 만약에 저거 8천이고, 저 숫자를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채권이 8천이고 이 사람들 채권이 8천이다라고 가정하고, 근데 이게 8천에 만약에 낙찰되었다 이랬을 때, 자, 이 경락 대금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다 배당이 안 되잖아요. 모자라죠, 그죠? 모자랍니다. 그러면 머리 숫자로 나누는 겁니다. 채권에게 비례해서 나눠요. 그러면 저 A에게 얼마 배당됩니까? 이걸 3으로 나누니까 또 숫자가 멀어지네. 9천으로 합시다. 자, 얼마씩 배당됩니까? 저 A는 3천만 원 배당받아요. 경매대가에서 3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습니다. 이것도 뭐 집행비용 다 제외하고 지금 계산을 좀 단순하게 했어요. 이거보다 더 적어요, 그죠, 사실은.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글자로 써서 그렇지 가압류하는 것도 귀찮은데 이거는 시간 무지하게 걸립니다. 이거 시간 꽤 걸려요, 그죠? 꽤 걸립니다. 이것도 또 A가 혼자 다 했고, A가 이렇게 수고로운 절차를 혼자 다 밟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요래가 쏙 들어온 사람하고 순서가 똑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쏙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보다 저자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아무런 똑같이 비율 배당. 자, 비율 배당이라 그래요. 채권에게 비례해서 비율 배당 받았습니다. 자, 이러면 A 입장에서 억울하죠, 그죠? 저를 억울한 꼴 다 하기 싫으면은 돈 빌려줄 때 이 부동산에다가 뭘 해놓았더라면, 이거 해놓았더라면, 그죠? 저당권 설정 받고 돈 빌려줬더라면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걸 요거를 집행 권한이라 그래요. 집행 권한. 판결이 집행 권한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집행 권한은 판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 그거 공부 안 하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일단 판결만. 자, 집행 권한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판결로 보세요. 그러니까 경매하기 위한 권한, 그죠? 그 얘기죠, 그죠? 그런데 저당권 설정했으면 집행 권한을 얻기 위한 이런 수고로운 절차 필요했습니까?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냥 바로 경매 들어가 버리죠, 그죠? 바로 경매 신청 바로 들어가요. 이런 것을 강제 경매라 그러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담보권 실행 경매라 그러죠, 그죠? 담보권 실행 경매, 이건 강제 경매, 이건 담보권 실행 경매라 그래요. 자, 경매 들어가면, 자, 경매 신청할 때 뭐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당권 설정 계약서하고 등기부등본 첨부하면 돼요. 등기부등본에 이자가 저당권자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채권액도 거기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오잖아요, 그죠? 다 나옵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서하고 등기부등본 이것만 첨부하면 이거 가지고 바로 경매 신청 들어가면 돼요. 자, 경매 신청 들어가면 또 다른 채권자들도 배당 참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거 아닙니까? 해도 이 경락되었을 때 이 경락 대금으로부터 누가 A가 먼저 우선적으로 변제받고 남는 게 있어야 이자들에게 배당돼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받은 이유는 집행 권한을 얻기 위한 수고로운 절차 안 밟아도 된다는 거, 즉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죠,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당권 설정받아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저당권을 왜 우리가 설정하는지 실무적으로 한번 쭉 본 거예요. 그 얘기는 앞에 3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가압류 같은 거 해봤습니까? 안 해봤으면 한번 참고서 한번 볼까?
저기 384페이지 보세요. 384페이지. 채권자가 이제 법원에다가 가압류 신청하면 이런 식으로 가압류 결정이 나와요. 384페이지 가압류 결정문 있지,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채권자가 이강수네? 네 이름하고 비슷하네. 자, 채무자 김우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가압류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죠? 주문 보시면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한 2, 3일 있다가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바로 밑 옆에 보세요. 옆에 자, 소유자가 누굽니까?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김우진이죠. 김우진은 옆에 페이지에 그 채무자죠, 그죠? 채무자죠, 그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들어가겠죠, 그죠? 순위번호 2번 보시면 가압류라고 나오죠, 그죠? 거기에 보면 채권자가 누굽니까? 이강수죠. 그 가압류한 사람이죠, 그죠? 가압류 신청한 사람이죠. 가압류 결정받으면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촉탁해가지고 이런 가압류 등기 내겠죠. 촉탁 등기 알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뭐 들어갔습니까? 이제 강제 경매 들어갔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강수가 이게 김우진에게 소송해서 승소 판결 받았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이제 강제 경매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참고사항 한번 받고 다시 이제 원위치 401페이지에 저당권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관로 1번에 저당권 제도의 의미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관로 2번에 등기 등록으로 등기 등록에 의한 공시 방법. 거기에 세 번째 줄 중간 보시면, 세 번째 줄 끝에 부분 보시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그리고 저당권, 전세권, 그리고 임목, 요거 임목 등기한 거 말입니다. 임목 등기한 그 임목, 그 다음에 업권, 광업권, 그 다음에 등기된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 다음에 각종 재단법에 따른 재단, 요거는 공장재단, 그 다음에 광업재단을 말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공장 건물하고 공장 안에 기계 설비들, 이걸 다 퉁쳐가지고 담보 잡힐 수 있어요. 또 광업도, 광업권하고, 그 다음에 광업시설물들하고, 이거 다 퉁쳐가지고 담보 잡힐 수 있어요. 그게 광업재단입니다. 다시 공장 건물, 공장 기계 설비, 그 다음에 공장주가 가지고 있는 뭐 특허권 이런 것들, 각종 지식자산권 이런 거 다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다 담보 잡힐 수 있습니다. 이걸 공장재단이라 그래요. 자, 뒤로 넘어가시고 뒷페이지에 담보물건의 공통된 성질, 첫째 부정성. 자, 부정성은 말이죠. 한마디로 딱 말하면 저당권은 그거 왜 있는 겁니까?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있는 거죠. 맞죠? 채권을 확실하게 실현시키려고 저당권 설정받는 거죠. 따라서 채권 없이는 저당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죠? 요건데 채권 없이는 저당권 없다. 이겁니다, 부정성은. 담보물건에서 부정성은 채권 없이는 담보물건도 없다. 그래서 전문 보시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시효 완성이든 무슨 사유로든 간에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해버린다. 맞죠, 그죠? 채권 없이는 저당권도 없어요, 그죠? 이게 부정성입니다. 그 다음에 수반성. 자, 수반성 조금 중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A 소유 부동산입니다. B라는 사람이 저당권자고 당연히 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있고 이때 B가 이 채권은 그냥 가지고 있고 저당권만 요것만 따로 분리해서 C에게 양도하겠다. 자, 어떻습니까? 채권이 없는 저당권 요것만은 아무런 쓸데도 없는 겁니다. 채권 없는 저당권 이거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리 양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당권만 따로 분리 양도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자 내가 만약에 B라면 이 채권하고 저당권 한꺼번에 묶어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게 그게 채값을 받는 겁니다. 그런 거래요. 자, 채권만 팔 때하고 저당권 묶어서 팔 때하고 어느 것이 채값을 받겠습니까? 저당권 묶어서 파는 게 훨씬 채값을 받는 거지. 그래서 채권을 양도할 때 저당권도 따라간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 그런다?
수반성이라 그래요. 수반성. 자, 채권 갈 때 저당권도 따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수반성은 저당권의 절대적 성질이 아니에요. 절대적 성질이 아니다. 그래서 채권이 C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이 채권이 C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저당권도 채권 양수인에게 이전되는가? 그건 아니고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는 해야 돼요. 그럼 그래요? 자,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 안 하면 저당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자, 한 번 더. 잘못되는 채권이 이게 양도되었다고 해서 저당권도 자동으로 이전된다? 그건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자, 이 저당권의 수반성을 배제하는 약정 가능하다는 거. 저당권의 수반성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채권 요것만 양도하고 요거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마라 라고 둘이 약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채권만 양도하라. 양도할 때 이게 양도하지 마라. 이렇게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양수인 C는 말입니다. C는 채권만 양수하는 거죠. 맞죠? C는 채권만 취득합니다. 채권만 취득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자, 둘이 약속했습니다. 채권은 양도하더라도 이거는 양도 못한다고 둘이 약속했습니다. 약속 때문에 채권만 양도했어요. 그럼 이제는 채권만 취득하는 거죠. 그죠? 말하자면 무담보 채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죠? 담보 없는 채권을 취득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채권은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저당권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지 않은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 그죠? 채권이 빠져나간 저당권만은 전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 소멸해버립니다. 저당권은 소멸해버린다. 그래서 이게 수반성입니다. 자, 수반성은 채권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든지 같이 안 움직이면 소멸하든지 분명히 그래요. 이걸 저당권의 수반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게 세 번째 줄 피담보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해서 저당권이 당연히 그 채권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자, 뭐가 필요하다? 크게 읽어보세요. 뭐가 필요하다?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바로 밑에 줄 끝에 당사자 특약으로 이 저당권의 이전을 배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바로 밑에 줄 끝에 양수인은 무슨 채권을 취득한다? 무담보 채권을 취득합니다. 무담보 채권을 취득하고 그러면 여기는 안 썼지만 이런 경우는 저당권은 어떻게 되어버린다? 소멸해버린다. 자, 그 다음에 F페이지 뭐 같은 내용 다 나온 얘기인데 동그라미 3번 저당권자가 그 담보된의 채권은 그대로 유보한 채 저당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불가변성 나중에 봐도 되고 물상대해성은 뒤에 나와요. 뒤에서 보기라고. 뒷페이지 저당권의 성립에서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자, 을이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병이 자기 부동산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자, 이런 모양새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돼요 안 돼요? 말하자면 자, 갑이 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근데 갑의 아버지 병이 자기 땅을 은행에 담보로 준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인정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와 담보 제공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물상 보증인, 그죠? 물상 보증인. 자, 다시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 맞죠? 괜찮다. 자, 그런데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은 병이 채무자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런 케이스. 자, 이거 원칙적으로 허용될까 안 될까? 자, 잘 들으세요.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만 존재하니까 채권자라야 저당권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과 저당권이 분리되어 있는 거, 이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자, 원칙으로 무효니까 예외도 있긴 해요. 예외는 나중에 합시다. 일단 한 번만 더. 자,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야 채권자라야 그래야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채권자 아닌 자가 저당권자가 된다. 이런 걸 허용한다 안 한다? 원칙적으로 허용 안 해요. 허용 안 합니다. 다만 말이죠. 이러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인데 B가 이 저당권 등기를 갑에게 넘겨준다면 말입니다. 그 이전의 부기 등기를 해준다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저당권 명의를 갑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채권자와 저당권 등기 명의자가 같은 사람 되었잖아요. 그러면 효력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러면 유효가 돼요. 유효가 되는데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 했을 그때부터겠죠? 맞죠? 이전에 부기 등기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효력 있는 저당권 등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채권자 아닌 자가 저당권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으면 원칙으로 효력 없다. 다만 저당권 등기 명의를 채권자에게 넘겨준다면 이제 채권자와 저당권 명의자가 같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효력이 있다, 그죠? 언제부터? 그렇게 했을 때부터, 그죠? 이전에 부기 등기 했을 때부터.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자,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될 수 있다. 자, 이런 제3자를 뭐라 그런다? 물상보증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 끝에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한한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라야 저당권자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채권과 이거 담보하는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가 없다. 한 번만 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라야 한다. 맞죠?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밑에 판례 보세요. 파란색.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했다. 자, 여기까지 원칙으로 이거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이 저당권 등기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다만 그런 경우라도 그 후 채권자가 부기 등기 방법으로 그 저당권을 이전받으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효력 있는 등기가 된다, 그죠? 자, 거기까지만 보세요. 거기까지만. 예배는 나중에 할게요. 그 밑에 있는 예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나머지 오른쪽 페이지 뭐 별반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고 407페이지 보세요. 407페이지 360조 조문 보세요. 저당권은 원본, 자, 원본 쉬운 말로 원금, 그죠? 원금,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금, 그리고 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저당권자가 목적물 경매했을 때 경매 대가에서 이런 것들을 우선 면제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처음에 뭘 우선 면제받는다?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 때문에 생긴 손해,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 비용, 경매 비용 말입니다. 자, 저당권 실행 들어가려면 그러면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쉬운 거 뭐 감정평가 비용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경매 신청하는 저당권자가 일단 법원에 내요. 이걸 흔히 경매 예납금이라고 합니다. 경매 예납금. 이런 것들도 경매 대가에서 우선 면제 받아야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런데 지연배상금 쉬운 말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연체이자는 자, 몇 년분만 1년분만 우선 면제 받아요. 연체이자는 1년분만 우선 면제 받습니다. 왜 이런 조항이 있을까? 왜 연체이자 1년분만 우선 면제 받을까? 자, A 소유 부동산입니다. B가 돈 1억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만약에 돈 복합하면 연체이자는 30%다. 이렇게 약정해 놨습니다. 상당히 세죠, 그죠? 엄청 셉니다. 이러면 한 2, 3년 지나버리면 이자가 원금만큼 돼버립니다. 맞죠, 그죠, 그죠? 그러면 B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행계 도래해도, 이 채권의 변적에 도래해도 저당권 실현 경매, 다시 한 번 더. 이자가 만약에 1년분만 우선 면제 아니고 연체이자 다 우선 면제 받는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 실현을 굉장히 늦출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한 3년만 가면은 그러면 이자가 원금만큼 돼버리는데 맞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저당권 실현 경매를 계속 늦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뒤에 후순이자가 있을 때 말입니다. 이자가 있을 때 이자가 다 받아가 버리고 이자들에게 남는 게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후순이자 보호하려고 연체이자는 몇 년분만? 1년분만 우선 면제받게 해놓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연체이자 1년분 이거는 채무자 보호하려고? 가 아닙니다. 후순이자들을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후순이자들 보호하려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그리고 종물에도 미친다. 자, 부합된 물건 그리고 종물에 미친다. A 소유 건물입니다. B가 저당권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담보 잡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정축했습니다. 정축인데 구분 소유는 성립 안 했습니다. 이 건물의 일부 일분입니다. 그 다음에 A가 돈 못 갚으니까 B은행에서 경매버렸습니다. 경매버리고 그 다음에 C가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았을 때 당초 저당권은 요 건물에 설정된 거거든요. 요 건물에. 그래서 이 정축 부분에 대해서 이 경락인 이자가 소유권 취득할까 못할까 해요. 이거는 부합된 거죠, 그죠? 부합된 겁니다. 부합된 거니까 이 부합된 부분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약간 여담해 볼까? 만약에 정축한 것이면 이렇게 할게요. 자, 순서를 바꿔볼게요. 이자가 저당권자, 그 다음에 경매 들어갔습니다. 경매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떨 때는 몇 년씩 갑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정축해버렸습니다. 정축했어요. 그럼 원래 약간 실무적인 얘기인데 경매 들어가면 법원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집행관이 나가서 현황 조사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 내보내서 감정합니다. 그죠? 그러면 경매 절차 진행 중에 경매 절차가 한창 진행 중에 정축했으면 이미 집행관하고 감정평가서는 벌써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으니까 이 정축 부분이 경매 기록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여기에 경매 목적물로 평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경매 기록이 안 나와요. 그랬을 때 경락받은 C가 정축 부분, 이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까 못할까? 해요. 그래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자, 부합된 시기가 저당권 설정 이전이었는가 이후였는가 안 따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A 소유 건물입니다. B은행에서 이 건물을 담보 잡았습니다. 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A가 그 옆에 작은 건물 또 한 개 지었는데 이 건물은 말이죠. 따로 독립된 용도가 없고 이 건물에 필요한 각종 도구를 넣어두는 창고 건물입니다. 이렇게 건물 자체는 독립된 건물이지만 쓰임새가 용도가 이쪽 건물에 종속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을 종물이라 그래요. 건물 자체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쓰임새가 이쪽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종물이라 그래요. 자,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경매 절차가 이렇게 할까? 이것도 경매 절차가 이미 들어갔는데 절차가 진행 중에 신청했다라고 쳐요. 그러면 감정평가사, 집행관은 이미 현장에 왔다 갔잖아요. 왔다 갔으니까 이 종물이 경매 규력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도 낙찰받은 사람은 이것도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이 저당권이 바로 이 종물에 효력 미쳐요. 그죠? 자, 그래서 뒷페이지 가보시면 뒷페이지 제일 윗줄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는데 이때
그 부합의 시기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묻지 않는다. 종물도 바로 밑에 줄 저당권 설정 이전부터 종물이었던 그 후에 종물되었던 마찬가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밑에 동그라미 B번 그 내용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다시 한 번 더 말로 할게요. 저당권의 효력이 이 부합물과 그 다음에 종물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이 종물 또는 부합물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었다 안 되었다 이것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제일 위에 종된 권리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예컨대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래서 A 소유 땅 B가 지상권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 건물에 C가 저당권을 설정받았어요. 그럼 이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되었습니다. 건물이 경매되어서 D한테 건물이 낙찰되었어요. 이제 그 건물 소유 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도 자동으로 D에게 넘어가 버린다. 어때요? 자, 건물 소유권 넘어가면 이 저당권도 자동으로 넘어가 버린다. 이때 이전에 부기등기 필요 없다. OX. 자, 우리 그 전에 이거는 했었는데 지난번에 관직권 할 때 보세요. 관직권 할 때 그 기억나시는지. 자, A 소유 땅입니다. A 소유 건물이고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공부했던 거 기억 다 나야 돼요. A가 건물을 B한테 팔았습니다. 팔면 이 사람은 이 땅에 관직권 갖게 되죠. 그 다음에 건물을 C한테 건물을 팔았어요. 자, 건물은 이전 등기했습니다. 근데 관직권 요거 B 스스로가 등기 아직 못하고 있어서 요거 이쪽에 이전에 부기 등기를 못 해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이전에 부기 등기 이거 없었다 하더라도 이 관직권은 C에게 넘어왔다? 안 넘어왔다 그랬죠? 이전에 부기 등기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전에 부기 등기 해 넘어갑니다. 다시 요건 어때요? 자, 이 사람의 지상권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되었어요. 경매로 이쪽에 넘어갔습니다. 이때 요 부기 등기 요거 안 해도 이쪽으로 저당권은 D에게 넘어가 버린다. OX. 오, 경매니까. 매매가 아니고 경매니까 법률행위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경매를 따라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경매니까 이거는 이전 등기 안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게 매매가 아니고 B의 채권자 D가 나타나서 이걸 경매해버렸다. 경매해버리고 건물이 이렇게 경락되었다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거 그냥 넘어가요. 이제는 부기등기 필요 없어요. 맞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밑에 D하고 리얼 뭐 이거 나중에 보시고 과실도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411페이지 물상 대비입니다. 물상 대비. 자, 여기 보세요. 갑 소유의 건물입니다. 을 은행에서 담보로 잡았어요. 저당권. 그런데 제3자 병이 이 건물을 불질렀습니다. 뭐 방화 또는 실화, 실수로 불질렀든 아니면 뭐 일부러 불질렀든. 자, 건물에 다 불탔습니다. 불탔으면 저당권은 존속입니까? 소멸합니까? 당연히 목적물 자체가 사라졌는데, 그죠? 목적물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설정자 갑은 이 병에게 손해배상하라. 손배채권 생겨요, 안 생겨요? 손배채권 생기죠. 이 손배채권은 B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저당권의 목적물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변한 거니까 이걸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압류해버리면 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을 이자가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말입니다. 이걸 물상대비라 그래요. 자, 물상대비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사라졌습니다. 물질적으로든 또는 법률적으로든 간에 대신에 그 목적물에 가치적 변형물이 생겨났다면 소멸되는 저당권이 여기에 효력 미칩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물상대유라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갑소의 건물이고 우리 이 건물의 저당권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탔습니다. 누가 불태웠는지 모르겠지만 소실되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마침 병보험회사에 보험들이 있습니다. 화재보험. 그러면 보험금 청구권이 생겨나죠. 그죠? 보험금 청구권이 생겨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것도 저당권의 목적물, 이게 이렇게 변한 거 맞죠? 그러면 소멸되는 저당권, 이게 여기에 효력 미쳐버립니다. 이걸 압류해서 갑이 받을 보험금을 의뢰받을 수 있다. 그죠? 자기 채권 한도 내에서 말입니다. 이런 예를 만들면 뭐 끝도 없습니다. 한 개 더 만들어 볼까? 이거 어떻습니까? 갑소유 땅입니다. 갑소유 땅. 우리 저당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뭐 LH로부터 수용되었습니다. 자, 수용되면 저당권 어떻게 됩니까? 공법에서 이런 거 공부했습니까? 수용되면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있던 각종 제한들은 다 사라지죠. 그죠? 원칙적으로 다 사라져요. 자, 이거 소멸됩니다. 자, 소멸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보상금 받잖아요. 그죠? 보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이 보상금 채권도 을 입장에서는 자기 저당권의 목적물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맞죠? 그죠? 이걸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압류하면 이자가 받을 보상금을 이자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물상대인데, 자, 잘 보세요. 저당권에 이런 물상대의성이 인정되는 그 연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이런 물상대의 이게 비롯되는가? 원래 저당권 이런 거잖아요. 자, 보세요. 각 부동산에 우리 저당권자입니다. 이자가 돈 못 갚으면 이 사람은 저당권 실형 경매해버리죠? 저당권 실형으로 경매해버리면 어떤 사람이 경락받겠죠? 이자가 경락대금을 법원에 내겠죠? 그죠? 경락대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바로 경락대금으로부터 이 사람은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면제받죠? 여기서 우선 면제받습니다. 그러면 자, 저당권은 보세요. 목적물 자체로부터는 뭐 얻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사용합니까?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월세 받습니까? 이 저당권자는 목적물 자체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맞죠? 그죠? 바로 여기로부터 얻는 거죠. 그죠? 여기로부터 얻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이렇게 변한 거 아닙니까? 이거 3억짜리면 3억 원의 경락대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걸 흔히 교환가치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환가치. 그러니까 저당권은 목적물 자체를 지배한다기보다는 교환가치 이거 지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변한 거나 이게 이렇게 변한 거나 이게 이렇게 변한 거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지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죠? 바로 저당권이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속성, 즉 경락대가에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바로 물상대의성이 나와요. 여기서. 그러면은 담보물권 중에서도 말입니다. 우선 면제권 없는 거, 즉 교환가치를 지배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까 공부했잖아요. 유치권 말입니다. 유치권은 교환가치를 지배해야 안 해요? 우선 면제권 없잖아요. 오로지 목적물 자체를 지배해버리죠. 그죠? 인도 거부 말입니다. 그럼 목적물 자체를 지배하지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치권에는 물상대의성이 있다 없다? 담보물권 중에서 오로지 이것만 물상대의성 없어요. 이거 한 개만 물상대의성 없습니다. 담보물권 이러면 지금 보고 있는 저당권, 우리 공부하지 않는 질권, 또 전세권도 담보물권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세권도 목적물 경매에서 우선 면제 받잖아요. 여기도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속성이 있지, 그죠? 아주 공부 안 했지만 가등기 담보권도 그래요. 양도담보권도 그래요. 이것도 목적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 받아요. 즉 교환가치를 지배해요. 그래서 이것도 물상대의성이 있습니다. 다시 저당권, 질권, 전세권,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권까지 물상대의성이 있습니다. 오로지 뭐만? 유치권만 물상대의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니은 보시면 니은의 A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질권,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이런 것들은 물상대위성이 있습니다. 근데 B번의 유치권의 경우는 마지막 줄 끝에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자, 물상대위권 행사하는 방법은 여기 나타나왔습니다. 이자가 손해배상금 받기 전에, 이자가 보험금 받기 전에, 이자가 보상금 지급받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압류해야 됩니다. 압류. 이 압류도 원래 압류는 집행권한이 필요한데 이거는 집행권은 필요 없습니다. 저당권자로서 압류하는 거니까 이것도 저당권 설정 계약서하고 등본이 있으면 그러면 이거 수용됐다는 사실 이걸 소명하고 압류 그냥 들어가면 돼요. 저당권 실형으로 압류 들어가는 거니까. 자, 다시 이자가 수용 보상금 받기 전에 이자가 뭘 한다? 압류를 해야 됩니다. 이자가 돈 받아버리면 안 돼요. 돈 받기 전에 뭐 한다? 일단 잡아야 돼요. 일단 돈 못 주게 말입니다. 이걸 잡아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러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자가 압류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다른 채권자도 있을 수 있죠.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일반 채권자입니다. 일반 채권자도 이걸 가압류 또는 압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집행권은 없다면 자, 이자에게 승소판결 받은 게 없다면 가압류 들어갈 거고 이자한테 승소판결 받은 게 있다면 바로 압류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도 이 사람은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자기 자신도 압류 들어가든지 또는 이자에게 압류 명령을 내린 그 법원에 배당 요구 신청하든지 배당 청구합니다. 배당 요구 신청하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 사람에게 압류 명령 내린 법원이 있죠. 그죠? 그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 신청서 써내면 돼요.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일반 채권자로서 압류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당권 가지고 압류한 거예요. 당연히 누가 우선하겠습니까? 이자가 우선합니다. 그 법원에서는 이자에게 먼저 줍니다. 남는 게 있어야 이쪽에 주는 거예요. 자, 다시 제3자가 압류하더라도 그래도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디귿의 A번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자가 채권의 그 목적물인 금전, 예컨대 보상금 또는 보험금 이걸 인도받기 전에 해당 채권을 뭐 한다? 압류해야 된다. 다만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강제 집행이 진행되었을 때, 즉 제3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했을 때에는 저당권자 자신도 압류하든지 아니면 배당 요구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채권에 그러니까 압류가 2개 들어왔습니다. 압류가 2개 들어왔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약간 참고적인 얘기인데, 실무적인 얘기인데, 흔히 같은 채권에 압류가 2개 들어오면 압류 경합 이런 말을 써요. 압류 경합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담보권 가지고 압류한 거고, 이건 일반 채권 가지고 그냥 판결 가지고 압류한 거니까, 이런 경우는 압류 경합이라 안 그래요. 이게 우선하게 됩니다. 이게 우선하게 돼서 이자가 먼저 배당받아요. 자, 일단 형사 방법까지만 할게요. 잠깐 쉬시고요.